안녕하세요. 저는 동시통역사로 일하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결혼 후에 겪은 어이없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과 마주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방심하고 있다가 허점을 찔려서 망하기도 하죠. 제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두 여자에게 연이어 뒤통수를 호되게 맞았고 그 결과 인생이 파탄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죠.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믿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악독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제가 당한 억울하고 분한 사연을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어요. 주로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로 가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같이 지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 아버지는 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되셨고 엄마와 저는 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한국의 외교부로 발령이 나서 귀국할 때까지 5년간을 미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생활이 낯설었고 적응하기에 힘들었는데 1년 정도 지나자 영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미국의 문화에 적응을 하고 보니 아주 자유로워서 한국보다 좋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차별과 밤거리를 절대 여자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에요. 중학생이 되어서 시작한 유학생활이었지만 저는 영어를 빨리 배웠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학을 와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이미 늦어서 영어를 빨리 배우지 못한다고 하던데 저는 언어를 배우는 감각이 남달랐는지 1년 만에 영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부모님도 저의 탁월한 언어 감각을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소희는 다른 애들보다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 같구나. 네 실력이면 여기서 대학을 다녀도 아무 문제 없겠어.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게 할 생각이셨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3년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의 외교부로 들어오라는 인사발령이 난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내가 알아보니 소희만 여기 남아서 계속 학교를 다닐 방법이 없어. 인사발령이 났으니 아버지는 당연히 귀국을 해야 했지만 저랑 엄마라도 미국에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정착했을 때처럼 차별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텃세를 부렸거든요. 틈만 나면 저를 무시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국에서 살다가 왔다던데 한국말은 할 줄 알아? 친구들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5년만 살다 온 건데 저를 아예 외국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길래 제가 해명해 보았지만 친구들은 저를 자기들과는 다른 부류로 생각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제가 있으면 제 영어 발음을 흉내내면서 놀려댄 적도 있었어요. 야, 오늘 담탱이 몰래 야자 빼고 땡땡이 치자.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말해? Let's go 땡땡. 이러나? 너 영어 잘하잖아. 빨리 말해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질문을 할 때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면서 잘난 척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야, 사람이 말하는데 쉽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미국에서 살다 왔으면 다야? 안 그래도 적응하기 힘든데 친구들이 시건방지다고 놀리고 왕따를 시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 하나 없으니까 밝고 활동적이었던 성격이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버지와 상의를 하기도 했죠.
여보, 소희가 걱정이에요. 학교 생활에 통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하지? 다른 데로 전학이라도 보내야 하나? 내가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해 봤는데 내년이면 3학년이라 전학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사 전학을 간다고 해도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걸 어쩌면 좋아요. 그렇다고 풀이 잔뜩 죽어있는 애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으니 큰일이야. 날마다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따돌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했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졸업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으셨는지 저를 따로 불러 달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희야, 1년만 참고 졸업하자.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 가면 다 해결될 거야. 힘들어도 어쩌겠니? 참고 이겨내야지. 아버지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줄 테니 1년만 참으라고 했어요. 몇 달 뒤에 3학년이 되자 저는 유학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희가 워낙 영어에 능통하고 공부도 잘해서 아이비리그 대학도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말하신 이 대학이랑 이 대학의 원서를 접수해 보면 어떨까요? 유학업체 관계자분께서 제 실력이면 미국의 스카이로 불리는 인류 대학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 한국이 너무 싫었거든요. 얼마나 미국이 그리웠는지 미국 학교 친구들과 할로윈 파티를 하고 축제를 즐겼던 추억들이 꿈에 보일 지경이었어요. 제발 미국에 갈 수 있길 빌며 1년간 치열하게 준비한 끝에 예일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로 하고 짐을 싸려고 하니까 엄마가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소희야, 진짜 가야 하니? 아무리 전에 살았다곤 하지만 너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어? 괜찮다니까 몇 번을 말해. 내가 미국에서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엄마가 끝까지 걱정이 되셨는지 출국하는 제 손을 잡으며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미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를 꼭 안아주며 울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엄마, 애같이 왜 울어? 나도 이제 성인이야. 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해서 통역사 돼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만약 한국이 싫어서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 통역사로 장래 희망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꼭 유학을 가야만 했죠. 유학 전문업체 담당자도 유학 신청 서류에 장래 희망을 적어주면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국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 유학 생활이 너의 장래 희망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는데 제 생각을 읽었는지 업체 관계자가 동시 통역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유학 신청서에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적어야 돼. 예를 들자면 동시 통역사 같은 직업들을 적어주면 좋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동시 통역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적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통역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얻었습니다. 정신없이 4년을 보내고 통역사 자격을 얻고 나니 갑자기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 초창기만 해도 미국이 마냥 좋았는데 막상 4년이 지나고 보니 이젠 고국인 한국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로 취업하거나 시민권을 얻어서 눌러 앉을 수 있었지만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간다니까 친구들도 절 붙잡는데 당연히 아버지께서도 절 말렸죠. 제가 오랜 고민 끝에 한국행을 통보하니까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거겠지만 기왕 나간 김에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게 어떠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중에 후회할 거다. 아버지, 전 얼른 한국 가고 싶어요. 이제 혼자서 사는 거 지긋지긋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무턱대고 한국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스카웃 받은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가 가길 원했던 미국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땡땡그룹과 동시 통역사 계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몇 분 동안 전화 실랑이를 펼친 끝에 결국 아버지께서 두 손 두 발을 드셨습니다. 땡땡그룹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까요? 제가 30을 바라볼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장에서 마케팅 팀장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키도 한칠한 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보는 순간 호감이 들어서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정철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반가워요. 제가 들으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몇 년 동안 미국 물 좀 먹었습니다. 혹시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예일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어요. 어머, 저도 그 대학 나왔어요. 정말요? 여기서 유학 동창을 만나다니 더 반갑네요. 전공이 달라서 몰랐는데 남편과 제가 동창이었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틈나는 대로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전화나 문자도 자주 나누었죠. 박람회가 끝날 무렵 남편이 제게 먼저 대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소희씨, 이번 회의 때 동시통역을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남편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남편에게 연락이 안 와도 제가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여러 국제 행사를 따라다니느라 남편에게 연락해볼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하길래 반가운 마음에 얼른 약속을 잡았는데요.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 씨, 요즘도 바쁘시나요? 요즘 이상하게 소희 씨 생각이 나네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시는 거 맞나요?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더 호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 제게 문자와 톡을 보내길래 저도 마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틈만 나면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는지 묻다가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의 외모도 괜찮고 잘 나가는 대기업 팀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어느 누가 안 넘어갈까요?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관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제 소희 씨도 제 마음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진지하게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국제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는 외국에 나가 있을 때가 더 많았죠. 1년간 연애를 하면서 같이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국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서니 결혼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몇 개월 만난 것도 아니고 3년 정도 교제했으니 결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시댁에 찾아갔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동시통역사라고 했니? 동시통역사 며느리면 우리 아들한테 아주 딱이지. 그래,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신 만큼 저도 시어머니의 말투와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하는 품격만 봐도 교양이 온몸에서 줄줄 흐르는 세련된 사모님이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철민이 덕분에 해외 유학파 며느리를 다 보게 되는구나.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가문의 영광이 따로 없다. 가문의 영광이라뇨. 저 받아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나는 우리 철민이랑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사돈이 싫어하면 어쩌니? 딸 아깝다고 우리 아들 내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마음에 쏙 든다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잡은 상견례 자리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안에 돈도 많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교양인이지 시아버지가 안 계신 것만 빼면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말은 했지만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묻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자 남편이 그 내막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말이야. 사실은 바람이 나서 이혼하신 거야. 뭐? 시아버지께서? 남편 말로는 아버님께서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셨고 계열사를 5개나 거느리고 있는 작은 그룹의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한 가지 약점은 여자를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시아버지께서 먼저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철민이도 다 컸으니까 이제 정리하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다른 여자랑 살 거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언제부터 누구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아주 당당하게 털어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디 이혼이 그리 쉽나요? 시어머니가 남편 결혼시키기 전까지 이혼 못한다고 하니 시아버지께서 놀라운 제안을 꺼내놓았습니다. 이혼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괜찮은 회사 줄 테니까 그걸로 퉁치자고. 회사 하나를 시어머니께 줄 테니 골치 아프게 위자료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헛소리 말라고 무시하니까 시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하죠. 남편하고 동갑인 이때 어린 내연녀에게 완전히 홀려서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송해봐야 돈만 많이 나가고 동네에 소문만 나니 시어머니께서 회사만 받고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시어머니께서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이어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잖아.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당신은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우리 삼촌도 이혼했는데 잘만 살고 계시더라. 나는 이혼에 편견 없어.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스스로 떠나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바람을 피운 남편 덕분에 사업가가 된 시어머니께서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돼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도 통역사 일을 계속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고 미국에서 국제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기절을 할 뻔했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온다는 전화가 마지막이었어.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어쩌다 그런 봉변을 당해서. 시어머니는 제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니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남편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장례식 자리에도 늦은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남편의 장례식장에 갔지만 상주로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대신 상주로 선 시모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요. 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머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아 머리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집에는 가지 않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워낙 커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당사자가 죽었어도 불륜으로 소송 걸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철이가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절대 알게 하면 안 돼. 맞아. 이제 곧 남남이 될 텐데 돈 아깝게 위자료 물어줄 필요는 없잖아. 맞아, 엄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런데 어떻게 숨기려고 그래? 들키면 어쩌려고? 어머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훔쳐들어도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고 그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보험사 김주민 팀장입니다. 정철민 씨 아내분 되시죠? 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로 연락을 드렸는데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보험사에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험사요? 저희 남편 사망보험금이... 그제서야 죽은 남편 이름으로 가입했던 생명보험이 생각나더군요. 남편 사망 시 보험금은 제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분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저희 쪽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로 가보니 사고조사 담당자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나 타살 사례가 워낙 많아서 면밀하게 들여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까요? 보험금 지급이 걸린 문제여서 경찰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우선 사고 당시에 같이 계셨던 여성분도 저희가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하고. 네? 같이 있었던 여성이라고요? 네, 경찰 조사에는 동승한 여성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 쪽에 문의드려도 저희처럼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대신 담당자분께서 사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혼자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사실 양평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남편의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제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한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셨죠. 경찰에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니까 전부 말씀드릴게요. 먼저 동승했던 여성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신고도 그 여성분이 했으니까요. 여기 그 여성분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내연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남편과 같이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같이 저녁을 먹을 동안 내연녀는 맥주를 좀 마셨고 남편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식당을 나와서 바람을 쐬려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내연녀는 맥주를 마셔서 화장실이 급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국도변 갓길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내연녀는 풀숲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봤다고 하는데요. 급한 용무를 마치고 숲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남편이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 기사가 갓길에 서 있던 남편의 차를 그대로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 사고로 남편이 타고 있던 자동차가 트럭 밑에 깔려버렸고 남편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사건의 진실을 듣자마자 내연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여성분의 신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달라고 매달렸지만 끝까지 알려주지 않더군요. 경찰서를 나오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안 해봐서 충격은 더 심했습니다. 죽은 남편을 상대로 불륜 소송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당사자는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으면서 돈을 아끼려고 거짓말을 한 시어머니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최소희 씨 본인 맞으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소희 씨 남편이랑 내연 관계 가졌던 여자예요. 네? 뭐라고요? 내연녀에 대해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변호사를 찾아간 건데 내연녀가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떨리는 심정으로 내연녀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죠. 내연녀를 실제로 보니 남편이 한눈에 반해서 넘어갈 만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저보다 더 나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성격은 어찌나 고약한지 절 보자마자 재수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멀뚱히 서서 뭐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얼른 앉으세요. 우리가 아주 불편한 관계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우리끼리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연녀는 뻔뻔하게 나오니까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고 있는데도 내연녀가 꿋꿋하게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소희 씨 시어머니도 저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걸 증명하면 죽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지금 위자료 청구해서 반반씩 나누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위자료 5대5로 나눠요. 그쪽도 억울해서 이대로 넘어가기 싫잖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시어머니 골탕 먹일 증거라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내연녀가 녹음 파일을 몇 개 들려주었어요. 내연녀가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고요. 녹음본은 당연히 내연녀와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는 걸 잘 숨기고 있으라는 내용이었죠. 소희 씨가 해외 출장 가면 저희 둘이 같이 살았어요. 아파트 근처에 있는 CCTV도 증거로 내세요. 저희가 들어간 시간대에 시어머니도 자주 집에 들린다는 거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연녀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저보다는 자기를 며느리로 앉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내연녀는 시어머니가 제 뒷담을 한 것까지 녹음해놓고 있었습니다. 최소희 그 애는 툭하면 비행기 타고 날라버리니? 마누라가 옆에 있어야 마누라지. 1년의 절반은 외국에 나가 있는 년이 무슨 마누라야? 혜정이 네가 우리 철민이 잘 챙겨주거라. 내가 기회 와서 확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녹음 파일을 듣고 있던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더니 남편 내연녀 앞에서는 제 욕을 대놓고 했더라고요. 어때요? 이제 제 말 믿겨지시죠? 우리 이대로 한편해요. 이 정도면 증거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연녀보다 시어머니에게 복수심이 드는 건 왜일까요? 녹음본을 들은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더니 눈앞에 있는 여자가 꼭 제 편처럼 보였습니다. 내연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도 승산이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본처 앞에 나타나서 제 소송을 돕겠다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5대5로 반띵하자는 소리 했잖아요. 돈이 급해서 그런 거죠. 별일 있겠어요? 내가 정철미 믿고 이것저것 돈 질러놓은 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서 다 내 빚이 돼버렸잖아. 진짜 미친놈 아니야? 시집 오라고 해놓고 죽어버린 놈이 어딨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긴 본처한테 머리카락 쥐어뜯기고 재산 탈탈 털릴 수도 있는데 기어코 찾아온 거 보면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급한 불만 끄는 데에 온 정신이 팔려서 아슬아슬한 승부수를 둔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여자 때문에 시어머니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계약서까지 써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본다고 말하고 남편 내연녀와 헤어진 다음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보험금을 받는다면 시댁에 복수도 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보험사에 연락을 받고 내연녀가 제안한 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에게 연락해서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소송을 할 거란 말을 먼저 하면서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시댁에 먼저 갔습니다. 평소처럼 도어락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뜻밖의 손님과 같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만났던 남편 내연녀였죠.
안방에서 둘이 뭐가 그리 좋은지 히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년 아주 바보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더라니까요. 그년이 영어만 잘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아들이 바람을 피우다가 죽었는데 엄마한테 위자료 달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저는 그년이 당장 상간녀 소송한다고 난리를 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얼른 계약서 받아내야 할 텐데 걱정이야. 곧 받아낼 수 있을 거다. 내가 말했잖아.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등신이라고. 어떠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길 잘했지? 네. 어머님은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세요. 이제 계약서만 받아내고 보험금만 빼내면 끝이니까 서두르자고요. 담당 설계사가 이제 조사 끝났다고 연락 왔어요. 그냥 민증만 가지고 가면 돼요. 둘의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맥이 탁 풀리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연녀와 시어머니가 대화하고 있는 목소리를 녹음해놨습니다. 그리고 급히 시댁을 빠져나왔는데요. 내연녀와 시어머니가 한패였다니. 제가 남편 사망 사건의 경위를 캐고 다니는 걸 안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시켜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연녀를 발견해 상간녀 소송을 걸더라도 이기려고 했던 거죠. 변호사를 찾아가서 들어보니 짐작했던 대로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당사자가 사망했어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그 인간들은 저한테 계약서를 받아내서 상간녀 소송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며칠 후에 내연녀에게 연락해서 생각을 정리했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연녀와 저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저는 내연녀를 보자마자 상간녀 소송장을 꺼내서 그년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상간녀 소송장이다. 내가 미쳤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연녀 말을 믿어주겠니? 상간녀 소송이 시작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줄 테니까.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간녀 소송이라니? 내가 네 시모랑 하는 말 다 들었어. 이제 그 할머니 내 시어머니 아니야. 네가 가져. 내가 너랑 네 시모 빈털터리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네가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무슨 증거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는데? 내가 준 녹음본? 그거 하나만으로 소송 성공할 것 같아? 그래, 이 멍청한 거사. 내가 친히 네 시어머니랑 작당한 것도 녹음해놨으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내연녀가 저를 향해 쌍욕을 내뱉길래 내연녀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찬물을 얼굴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서랍장을 뒤져보니 제 주민등록증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시어머니와 내연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고 둘을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고 보험 설계사와 짜고 서류를 위조하고 제 신분증을 훔쳐서 내연녀가 제 행세를 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위조죄로 깜빵에 보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억울하다며 펄쩍 뛰길래 경찰을 부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내연녀 탓을 하며 제게 매달리더군요. 나는 널 속이려고 한 게 아니다. 철민이랑 바람핀 년이 나한테 협박해서 그랬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응? 봐주긴 뭘 봐줘야죠? 내연녀보다 더 나쁜 게 어머님이에요. 어머님 양심이 있으면 제대로 죗값 받으면서 제 인생에서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소희야, 왜 그러니?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나보다 내연녀 말을 믿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 그 녹음본도 내연녀가 위조한 거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위조한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경찰 불렀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보게요. 안 돼. 진짜로 경찰을 불렀다고? 이 우라질 같은 거사. 감히 날 신고해? 내가 밥 해주고 집 지어준 건 생각도 안 하니? 부모같이 대해줬건만 근본도 없는 년이.
결국 제가 부른 경찰이 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가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그렇지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들이대자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게 보험금을 돌려줄 테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양심과 법적인 문제였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미망인이 된 며느리를 속이고 내연녀와 편을 먹다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연녀는 물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요. 내연녀와 시어머니는 제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을 졌으니 이젠 법이 정한 형사상의 책임을 질 차례였어요. 시어머니와 내연녀는 구속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을 피하려고 무리를 해서 머리를 굴리다 보면 자승자박의 꼴이 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면 잔머리를 굴리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깜빵에서 썩어가고 있는 시어머니와 내연녀를 보며 오늘도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할 거 열심히 하면서 기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가며 즐겨야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 팔자의 결혼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은 저랑 다르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7세 여성입니다. 제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적어봅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였는데요.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녀를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친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도 이가 갈릴 정도로 앙숙지간이기 때문이죠. 그 친구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딸까지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 친구가 저를 괴롭힌 이유는 어이없게도 제게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열등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처참한 결과를 불러왔죠. 저는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워낙 작아서 동네 사람들 모두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했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서 상을 당하면 모두들 자기 일처럼 돈을 내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또래가 몇 명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아무 집에나 가도 밥을 줬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같이 숙제를 하다가 밤이 늦으면 스스럼 없이 친구의 집에서 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딱 한 집만이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저는 동갑이었는데 저처럼 평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축협이 고위 간부였던 순자의 아버지는 알부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원래 시골 마을에서는 농협이나 축협 간부가 군수 이상으로 대접받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아버지는 아주 넓은 밭과 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아버지가 돈을 모은 비결은 바로 은밀하게 받은 뒷돈이었습니다. 대출이나 융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신을 해주고 대출금의 일부분을 챙겨갔거든요. 그리고 윗선에도 상납을 하면서 입마금을 했습니다. 게다가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볐고 자기보다 아래인 약한 자에게는 거들먹거리는 위선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순잔의 엄마는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채까지 돌리고 있었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근처 이웃 동네에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두들 순자네를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돈이 급할 때는 별 수 없이 순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큰 소동을 본 날에도 순자네 엄마가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씨, 돈을 빌려갈 때는 굽신거리더니 왜 돈을 안 갚는 거야?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래도 되는 거야? 순자네도 알겠지만 올해 과수원 사과 농사를 완전 망쳐버렸어. 여유가 되면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다음 달까지 원금의 이자까지 못 갚으면 과수원 압류해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 이웃 마을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집 아주머니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순자네 엄마한테 사채를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수술이 2번을 더 받아야 했고 항암 기간도 계속 연장되어서 돈이 계속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자 엄마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하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과수원 아저씨는 그래도 이웃 동네에 사는데 설마 압류까지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순자 엄마는 정말로 기한을 넘겨버리자 바로 과수원을 압류해버렸어요. 그래서 과수원 아저씨가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죠. 순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과수원을 빼앗아가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죽든 살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 나는 법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아저씨가 화를 내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순자 엄마는 결국 과수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결국 아저씨는 모든 걸 잃고 거지꼴이 되어서 마을을 떠나야만 했죠. 그 정도로 돈에 관해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악독한 사람이 순자네 엄마였어요. 순자네는 이런 식으로 돈을 갈퀴로 모아서 풍족했지만 동네에서는 놀부집으로 통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에게 악평이 자자했어요. 순자는 그런 엄마의 더러운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친구들에게 갑질을 해댔습니다. 어느 날은 고급 학용품으로 친구를 몸종처럼 부리려고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이 크레파스 보여? 엄청 좋아 보이지? 이거 미국에서 사온 거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 가방 들어주는 사람은 이 크레파스 줄게. 순자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가진 고급 학용품으로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저희들은 순자를 피했지만 귀한 과자나 장난감의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순자가 주는 물건을 가지려고 몸종 노릇을 자청했는데 저는 순자가 아무리 좋은 물건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순자가 유독 저만 보면 몸종 제안을 하더라고요. 경미야, 내 가방 들어주면 1,000원 줄게. 오늘 가방은 하나도 안 무거워. 한번 들어봐. 야, 내가 그까지 돈 때문에 네 몸종 노릇까지 할 것 같니? 10,000원을 줘도 안 해. 집이 부자라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순자의 요구를 거절해버렸더니 순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 길로 다른 친구들도 저를 따라 순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기 없는 순자가 왕따를 당한 데에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순자가 잘난 척하고 친구들을 무시하는 데다가 정말 못생겼거든요. 눈이 작고 못생겨서 단추구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들창코에 주걱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이지 못생긴 애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이목구비가 더 또렷해졌고 미스코리아감이란 말까지 듣게 되었죠. 저희 엄마도 저만 보면 순자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네가 순자네처럼 돈 있는 부모만 만났어도 미스코리아는 그냥 되는 건데 돈이 웬수지. TV에 나온 아역 배우보다 우리 딸이 더 예쁘더라. 저희 엄마만 제 외모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서 예쁜 딸을 둬서 좋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한편으로는 제 미모를 그냥 썩혀야 하는 걸 안타까워하셨어요. 남학생들 사이에서 제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반면에 순자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단축구멍 지나간다. 단축구멍이 오늘도 1,000원 줄 테니까 뭐 사오라고 했다며?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으로 생길 수가 있냐? 인성이라도 좋던가. 이거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괴물이야, 괴물. 남자애들은 순자가 드는 앞에서 대놓고 헐뜯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때마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제게 심한 외모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순자의 외모 콤플렉스는 중학생이 된 다음에 더 심해졌어요. 학교 축제날이 다가오자 사회자로 제가 뽑히니까 순자가 또 저를 불러세웠죠. 방과 후에 저를 분식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미야, 오늘은 내가 쏠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네가 웬일이야? 나한테 부탁할 거리라도 있어? 사실 이번에 축제 사회자 말이야. 나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순자는 전교생 앞에서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로 뽑힌 제게 선생님께 가서 순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내가 왜 널 추천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가 너한테 간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추천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 응, 있어. 아버지가 이미 교장 선생님께 말해놨다고 했거든. 역시 순자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한테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편법을 쓴 티도 안 나고 애들한테 인기를 얻을 테니까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순자야, 그건 안 되겠어. 나도 축제사회 꼭 해보고 싶었거든. 미안해. 먼저 일어나 볼게.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순자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또 성질을 부리며 쌍욕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야, 넌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많잖아. 사회자 정도는 나한테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양보 못해? 이 가증스러운 년아. 이래놓고 애들 앞에서 착한 척 할 거지? 뭐? 가증스러운 년? 너 말 다 했어? 나 애들한테 다 이럴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한테 미움만 받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제가 지지 않고 똑같이 소리치니까 순자가 욕을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순자의 행동에 놀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죠.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려서 겨우 순자의 소나기에서 물러날 수 있었는데요. 순자는 뭐가 억울한지 펑펑 울면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하고 획 가버린 뒤로 순자와 저는 마주쳐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여보, 서울로 갔다는 내 친구가 말한 사업 말이야. 제법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네. 아무래도 경미 미래를 생각하면 서울로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풍 오고 난리라서 요즘 짓는 농사마다 엉망인데 나도 이제 지쳤어요. 당신이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선 부딪혀 보는 거지.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는 경미도 우리처럼 살게 될 거야. 우리 경미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아버지께서 진짜로 서울로 가셔서 친구가 하고 있다는 주말 농장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엄마와 저는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 끝에 5년 만에 겨우 전셋집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손님 중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에게 삐까뻔쩍한 명함을 주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전부터 지켜봤는데 키도 크고 늘씬해서 딱 우리 교복 모델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혹시 간단하게 사진 몇 장만 찍어볼 생각 없어? 뜻밖의 제안이라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급식비를 못 낼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자 사장님의 스튜디오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교복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방송 광고도 찍게 되었고 돈도 제법 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좋게 보고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제안을 해주셨죠. 경미야, 전문적으로 배우 해볼 생각 없어? 내가 아는 방송 PD들이 있는데 원하면 소개시켜줄게. 아니에요. 전 연기하는 데는 소질 없어요. 그리고 배우들은 저보다 훨씬 예쁘잖아요. 아니야. 이번에 데뷔한 배우 보니까 너보다 못생겼더라. 네가 더 예쁘고 끼도 많으니까 단역부터 시작해봐. 사장님은 배우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끈질기게 물어봤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잡지나 광고 모델을 하는 것과는 배우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인 것 같아서 부담이 됐거든요. 남다른 외모 덕분에 대학 등록금을 어렵지 않게 마련한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뒤에 순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머, 경미야,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가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다시 만나니 반갑네. 사실 순자를 다시 만난 게 그다지 좋지 않아서 얼굴에 티가 났을 거예요. 제가 배우를 거절한 이유도 표정 관리를 못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순자는 저만 쫓아다니면서 친한 척을 했습니다. 동아리도 저랑 같은 곳에 들어가겠다고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순자와 같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동아리 선배가 주선을 해서 나가게 된 3대3 소개팅이었는데요. 원래 순자는 빼고 하려고 했는데 순자가 제가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소개팅 주선자인 선배에게 자기도 끼워달라고 애원한 것 같았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선배가 순자도 끼워주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차라리 4대3은 좀 그렇다고 거절할 걸 그랬나 봐요. 순자와 짝이 된 남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가겠다고 한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왜 그러냐고 붙잡으니까 남학생이 순자를 쳐다보며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선배가 말하던 거랑 다르잖아. 다른 여자애들은 다 예쁜데 난 이게 뭐야? 난 저런 애랑은 절대 파트너 못해. 원래 오려고 한 애 아니었는데 왜 껴서는? 그 남학생을 마음에 들어했던 순자는 놀라서 얼굴이 굳어버렸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남학생을 다시 앉혀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학생이 떠나버리자 소개팅 자리는 순식간에 찬바람이 불었고 다른 남학생들도 자리를 파토내자고 했어요. 순자는 남학생이 다 떠나고 나서야 서럽다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향 친구로 알려져 있으니 제가 나서서 순자를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순자 때문에 소개팅을 망쳤다고 뒷담을 해댔습니다. 순자를 보내자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순자가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제야 애들이 순자에 대해 이리저리 평가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갔네. 쟤는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얼굴이 못생기면 눈치라도 빠르던가. 이름도 촌스럽고 말투도 되게 건방지고. 아, 재수없더라. 맞아. 우리말 싹 다 무시하고 남자애들한테 친한 척 팔짱 끼고 끼 부리는 거 봤어? 앞으로 쟤하고는 어울리지 말자. 우리까지 이상하다는 소리 듣겠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순자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야. 안 친해서 그런 거지. 니네들이 오해하는 거라니까. 저도 순자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이리 뒷담을 하는 것 아니었죠. 제가 은근슬쩍 순자 편을 들고 순자를 조금은 걱정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었죠. 타지에 가니 같은 고향 친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날 만날 순자 안색을 살펴보려고 학교에 갔는데 순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순자를 봤냐고 물어봤지만 모두 다 모른다고만 답하였는데요. 몇 달 후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순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형을 하고 왔더군요. 눈은 순정 만화 속 여자 주인공처럼 커졌고 들창코는 오똑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걱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갸름하고 둥근 얼굴로 변해 있었죠. 여자애들끼리 돈을 얼마나 쏟아부은 거냐고 수군거릴 정도였으니 순자가 등장하자마자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제게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풀기 위해서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순자가 사라진 사이에 같은 과 선배랑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자가 저랑 사귀고 있는 선배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배가 순자를 가까이 하는 게 걱정됐지만 선배는 순자를 그냥 친한 후배라고 말하며 제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전 선배를 믿고 순자와 친하게 지내게 두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동기가 와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주더라고요. 경미야, 너 아직 정우 선배랑 사귀고 있는 거 맞지? 순자 말이야. 교양 수업 들을 때 보니까 매일 정우 선배랑 딱 붙어서 앉아있더라? 아무래도 수상해.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너무 그러지 마. 친한 사이라서 그래 보일 거야. 선배가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선배 믿어.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만나는 동기들마다 순자와 선배가 유난히 친한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순자가 고백받는 모습을 한두 번 봤으니까요.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서는 판인데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넘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 축제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축제가 시작되자 캠퍼스 안에서 주점이 열렸거든요. 선배랑 친한 과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선배랑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기가 숨을 헐떡대면서 저를 찾아오더니 얼른 땡땡과 주점으로 가보라고 하는 거 있죠? 경미야, 정우 선배 지금 순자랑 같이 주점에 있어. 내가 보니까 엄청 취한 것 같아. 누가? 선배가? 선배가 순자랑 있다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분위기 이상하니까 얼른 가보라고. 저는 동기 등살에 못 이겨 선배가 있다는 주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술에 취해 순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서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와 환호성, 이벤트 당첨입니다. 새로운 커플과 탄생을 축하해주세요. 주점에서 베스트 커플을 뽑는 이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순자를 계속 붙들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고 뚜껑이 확 열리면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김순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나와. 이거 왜 이래? 제가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요. 선배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순자를 찾고 있길래 어떻게 선배를 구워 삶았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선배한테 무슨 짓 했어? 뭘 얼마나 먹였길래 선배가 저리 됐냐고. 그리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건드려? 선배한테 침이라도 발라줬어? 그리고 선배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어. 몰래 만나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헤어져. 우리 사이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고. 뭐? 이게 미쳤나? 너 학교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선배 꼬시고 다니는 거 학교에 소문 다 났어. 그 소문 네가 낸 거 아니야? 내가 예뻐져서 질투하는 거잖아.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순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쳐서 그날 순자와 싸웠다는 소문이 과 전체에 났습니다. 끝까지 선배를 감싸면서 소문을 해명하고 다녔는데 몇 달 뒤에 선배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경미야, 우리 헤어지자. 미안해. 순자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몸이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선배는 저를 생각해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순자가 끈질기게 달라붙는 바람에 같이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선배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순자가 갑자기 책임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자 말로는 선배가 술에 취해 순자에게 그 짓을 저질렀다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자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며 제 눈을 피해서 몇 달 동안 동거를 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야, 나 선배한테 다 들었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다른 남자애들한테 고백도 받았잖아. 왜 우리 선배인데? 어? 말 좀 해봐. 내가 네 남친 꼬시면 안 되니? 이제 신경 쓰지 마. 우린 곧 결혼할 거거든. 뭐? 이년이 진짜 미쳐도 더럽게 미쳤나. 내가 너 결혼하게 그냥 둘 줄 알아? 순자가 뻔뻔하게 나오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밀쳐버렸습니다. 넘어진 순자는 앙칼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일어나려다가 배를 움켜쥐면서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자 다리 쪽을 살펴보니 하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구급차를 불러서 순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찰을 한 의사는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다고 했는데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순자의 임신을 알게 되었죠. 응급실까지 찾아와서는 저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순자가 진짜 뺏었다는 증거도 없고 어쩌겠니? 결혼한 남편도 아니고 포기해라.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울지 마, 우리 아가. 다른 사람이 바람피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도 믿고 기다릴 정도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눈물만 나오고 분했는데 선배가 진짜로 순자의 병문안을 오고 지극정성 병간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랑 순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소문으로만 듣고 한 달이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폐인처럼 누워만 있었죠. 그래도 만병통치약이라는 시간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순자와 저의 악연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운내서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선배를 만나지 않기 위해 한 학기만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해 쭉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희라는 친한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은희의 사촌 오빠는 잠실 야구장 근처에서 피자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있어서 바쁜 날이면 은희에게 알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은희가 꼭 저를 불러서 피자 가게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은희의 사촌 오빠랑 친해져서 프로야구 시즌 중에는 주말마다 가게로 가서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일손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밥이랑 술을 얻어먹다 보니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라 남녀 관계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희가 자기 사촌 오빠랑 가까워지는 걸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경미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오빠랑 사귀지? 아니, 그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남자처럼 느껴지긴 해. 너한테는 말 못했는데 너 몰래 만난 적이 몇 번 있었거든. 은희는 제가 자기 오빠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자 뜻밖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나도 둘이 몰래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뭘 말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 설마 사촌 오빠한테 여친이라도 있는 거야? 우리 오빠가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사실 결혼한 적이 있어서 좀 그래. 차라리 여친이 있다는 말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총각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한 적 있었다니.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쭉 만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은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촌 오빠가 결혼하고 아내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딸린 애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걸까요? 바람펴서 이혼당했거나 성격이 이상해서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결정해. 오빠한테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너한테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것 말고는 우리 오빠 진짜 좋은 남자야. 저는 은희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하루 종일 고민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서 솔로가 된 것이고 애도 없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보니 남편이 은희에게 모든 걸 전해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은희한테 들었지? 내가 직접 말해야 하는데 계속 미뤄서 미안해.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너한테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어. 이젠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남편은 용기를 내서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했고,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여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 부부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딸을 낳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게를 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이에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때부터 제게 고민이 하나 생겼죠. 딸은 저를 하나도 닮지 않아서 엄마인 제가 봐도 아주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살이 조금씩 불어나더니 20살을 넘기자 몸무게 숫자가 세 자리를 찍어버린 겁니다.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전부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단식 프로그램이나 살을 빼준다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요요 현상으로 살이 더 찌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딸이니까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순자가 제 딸을 볼 때마다 못생기고 뚱뚱하다며 비웃었어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려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시골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몇 년 전에 순자가 고향 마을로 귀농을 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할 징조를 보이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면 싫어도 순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이제 순자를 더 이상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군요. 그렇지만 순자를 피하려고 고향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었어요. 고향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장례식장을 방문했는데 순자가 그 자리에서조차 저를 씹어댔어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데 네 딸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웬만하면 나처럼 성형 좀 시켜줘라. 넌 딸하고 같이 다니면서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 딸이 뭐 어때서? 나이 먹어갈수록 예뻐지기만 하구만. 왜 너는 나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예뻐지긴 개뿔. 우연히 네 SNS 들어가 봤는데 너네 딸은 점점 못생겨지더라. 네가 낳은 딸이 맞기는 하는 거니? 저는 화가 났지만 상종하기 싫어서 무시해버렸는데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친구 엄마 장례식 날인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흐르고 순자가 웬일로 환갑잔치를 다 초대했더라고요. 저희 딸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길래 저도 생각이 있어서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순자가 딸아이에게 모진 말을 할 걸 예상하고 간 것인데 생각보다 심한 말로 저와 딸의 마음에 염장을 질러댔습니다. 사회자가 환갑잔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순자가 갑자기 나서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야, 실제로 보니까 네 딸 몸집이 푸짐해서 시집도 못 가겠다. 저런 딸은 도대체 어디다 쓰나 했는데 오늘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대신 쓰면 되겠네. 돼지 머리보다 네 딸 머리가 더 크니까 어여가서 상머리에 앉아라. 순자가 제 딸을 붙잡고 상이 있는 쪽으로 데려가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단상으로 올라가 진행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뭐? 내 딸 머리가 더 크다고? 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돼지머리에 비유해?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나? 전부터 시비 거는 거 참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어디 한판 해보자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 딸이 뚱뚱한 게 내 탓이야? 네 딸이 못생긴 게 내 탓이냐고. 남의 딸 데려와 놓고 네 딸이라고 우기는 네가 잘못한 거지. 너 정신 나갔어?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누가 남의 딸이래? 눈깔이 어디 잘못 달린 거 아니니? 그래, 오늘 눈깔 다시 달자. 내가 달아줄게. 지금까지 참던 분이 치밀어 올라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순자에게 달려가 얼굴을 손가락으로 잡아뜯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순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죠.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분한 건 딸이 순자에게 사과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었는데요. 눈물을 꾹 참고 있던 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딸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 걸 후회가 되더군요. 순자가 제 딸아이에게 뭐라 할수록 당당하게 딸아이를 데려오면서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만 빼면 정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싹싹한 아이였거든요. 어른들 사이에서 예쁨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욕심을 부린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딸아이에게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다시는 고향집에 안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순자가 여전히 제게 앙심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 직감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숨겨둔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순자였더라고요. 남편과 순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붙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진정이 될 때까지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자년이 의도적으로 제 남편을 홀렸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릴 적부터 절 질투하고 뒷담한 것도 모자라 제 남자친구를 뺏은 전적도 있으니까요. 순자가 아직도 저에 대한 질투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그만 결판을 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25년이 넘게 저를 괴롭힌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순자네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까 몹시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긴 순자네 남편이 대학생 때 저를 버리고 순자와 결혼을 한 그 선배였거든요. 갑자기 전화를 걸어 놀랐는지 선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경미야, 네가 어쩐 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는 잘 못 지냈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오빠는 잘 지내고 있지?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왜 잘 못 지내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전화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가 선배네 집 근처로 가겠다고 하니까 불편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 10분 정도 떨어진 시내에서 선배를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카페로 가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만 있었죠. 고향에 내려가면 한 번씩 마주치기는 했지만 서로 피했기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건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연락했어? 심각한 일이야? 설마 그날 일 때문에 부른 건 아니지? 결국 선배가 침묵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순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죠. 문자 내역들을 본 선배의 눈이 커졌고 곧바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 읽었어? 순자가 선배 버리고 내 남편 만나고 있더라? 내 생각엔 순자는 선배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닌 것 같아. 선배는 순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그녀는 나한테 복수하려고 선배를 이용한 것뿐이야. 선배는 25년 넘게 그녀한테 속고 있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나 너무 혼란스럽다. 우리 와이프가 네 남편이랑 불륜관계라고? 그리고 경미 너한테 복수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고? 제가 다 맞다고 하니까 선배가 분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진실을 말해줬으니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해주었는데요.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들었나 봅니다. 며칠 뒤에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경미야, 순자가 바람 피웠다가 남편한테 묵사발이 되도록 얻어 터졌대. 내가 집에 가서 순자 얼굴 보니까 진짜로 온몸이 피멍이 되어 있던데? 친구가 순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었는데 제가 짐작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선배가 제 목까지 때려줬더라고요. 게다가 작은 동네라 부부싸움을 할 때 들렸던 육성도 사실인지 몰라도 자극적으로 퍼져갔습니다. 이런 쳐 죽이려나. 감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펴? 그것도 경미랑. 너 경미가 어떤 애인지 알고 있잖아. 나랑 만났던 애 남편을 만나? 너 경미가 아니라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나한테 악감정 있어? 말해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속일 수가 있었냐고, 이 나쁜 년아. 순자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 것 같다고 하던데요.
동네 어르신들은 순자가 불쌍하다고 동정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저에 대한 질투심으로 선배를 유혹해서 여러 번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 동네 어르신들에게조차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배와 잠자리를 할 때 피임을 소홀히 하며 일부러 임신까지 했고 그걸 빌미로 결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 대한 복수를 하고 나니 당연히 선배에 대한 애정은 식어버렸고 결혼 초부터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고향 마을에 내려온 저희 부부를 보고 제 남편을 유혹했던 거죠. 선배는 결혼 생활 내내 순자를 의심하다가 제 폭로로 폭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러다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겨우 진정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저는 순자가 메타작을 맞았든 말든 상간녀 소송을 했고 순자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을 위자료로 받아냈습니다. 순식간에 이혼을 당하고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순자는 빈손으로 쓸쓸하게 고향을 떠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당연히 저도 순자와 바람이 난 남편에게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희는 아직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말로만 들었던 황혼 이혼을 제가 다 고민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딸아이가 1년 전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려서 그때까지만 버티려다가 지금까지 이혼 소송을 안 걸고 있네요. 저희 딸이 데려온 사위는 딸처럼 덩치가 좋은 유도 선수 출신의 사위여서 든든합니다. 내년이면 손주가 세상에 나올 예정이라서 슬픈 소식을 들려주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굳이 호적상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제야 주변이 잠잠해지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한다고 나서면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일 없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